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9월 달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시사상식 뉴스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이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또 달아보게 될 텐데, 알아야 될 이 상식과 지식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정말 배워도 정말 이게 어디 화수분처럼 자꾸만 자라나네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우리의 이제 지적 욕망을 또 채워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여러 과정들에 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일들로 요 시사상식이 잘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항상 커버 스토리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를 들여다보니 또 이제 탄소 얘기가 나오죠. 이게요, 뭐 이제 뭐 거의 매달 이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만큼 이게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탄소 중립선을 하고 뭐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뭐 유럽은 장난 아닙니다.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등록 자체를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요게 이제 빠르게 지금 이제 에너지원을 뭘 쓸 거냐, 탄소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실천이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고 한참 경주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이제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최근에는 웅크타드 같은 데서 우리나라 선진국 지위도 부여를 했고,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이제 뭐 G7에 초대돼서 가고 있는 이 국가로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보조를 맞춘다, 혹은 국제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는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를 하는 것은 굉장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결단이에요. 왜냐면은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 기업들한테 일단은 좀 타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은 뭐 비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거를 떠올려 보면 국가도 상당히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는 점이 이제 하나의 뭐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죠. 우리만 이제 만약에 탄소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나 큰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 수출하려면, 미국에다 수출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 지역들이 전 세계에서 뭐 중국 정도가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제 거대 시장 아닙니까? 거대 시장인데 그런 선진국들, 가장 돈이 많고 씀씀이가 큰 지역인데 여기다 우리가 수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기업은 이제 타격을 심각하게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될 숙제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또 베이스에 쫙 깔아놓고 한번 요 커브 스토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세계는 탄소 전쟁 중입니다. 한국 산업계 타격 우려되는데 우리만 타격 있는 건 아니에요. 유럽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준비를 했긴 했겠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만 이런 처지에 놓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발 늦어서 이제 당장의 타격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언젠간 한번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왜 일본하고 이렇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래갖고 우리랑 이렇게 붙었을 때에도 우리가 또 그걸 발빠르게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과 그다음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니까요. 타격이 우려는 되지만은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 대목이고요. 유럽연합과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세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세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조세제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뭐 피구세 같은 개념도 있고요. 해가지고 요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공해 같은 걸 유발해서 비용을 절감하면 그에 해당 기업은 써야 될 돈을 쓰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갖다가요, 거꾸로 세금으로 너가 들이자는 비용을 세금으로 다시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이거 밸런싱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 조세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이 조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역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핏4 해가지고 핏4 이제 55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요. 55에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안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을 겨냥해서 탄소 국경세, 탄소를 많이 배출한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자기네가 수입해 갈 때 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관세 비스무리꾸리한 거지. 이제 관세는 이게 자기네 국경을 넘을 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고요. 얘도 그런 성격이 없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탄소 배출을 많이 했다면은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비슷하게 자기네들이 수입해 갈 때는 세금을 더 매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탄소 국경세는 유럽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나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탄소 국경세 도입 방안을 공동 발의했대요. 미국이 뭐 다수당이기도 하고 집권당이기도 한데 이렇게 돼가지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구 선진국들의 탄소 국경세 도입 방침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관세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관세를 매겼을 때도 이것이 이제 보호무역 정책으로 나가기 위한 거였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거래의 필요성이 있고 국제거래, 국제경제가 이걸로부터 이제 연원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거에 관련된 이제 정책이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관련된 정책이 있고 국제거래에 관련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이론이 있죠. 이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책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요. 이게 관세 정책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관세 정책 같은 게 있거든요. 비관세 정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관세 정책과 비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보호주의가 되는 겁니다. 보호주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는 것이 자유주의가 되겠죠. 요거랑 대비해 가지고 이제 보호주의랑 대비해서 자유주의 정책을 봐야 됩니다. 자유주의는 사실상 뭐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정책은 뭔가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규제도 만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그런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관련된 여기는 보호주의고 여기는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와 관련된 이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유주의 관련 이론들이 또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관련된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었던 절대우위론이라는 게 있고요. 절대우위론. 그리고 데이비드 리카르도라고 하는 또 고전학파 경제학자가 밝혀놓은 이게 비교우위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교우위론. 근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 절대우위론보다 비교우위론이 현실 설명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국제거래를 활성화하는 논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국제거래와 관련해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러나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보호주의에 대한 유혹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보호주의다 그랬을 때에도 여기에 있잖아요. 보호주의에서도 과거에 이제 보호주의는 이거는 뭐였냐면요. 후진국이 뭘 하기 위한 거냐면요. 자국의 그 유치산업 있죠. 어린아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유치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호주의를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신보호주의가 있거든요. 신보호주의는 이 선진국들이 과거에는 경쟁력을 많이 가졌었지만 이게 뭐냐면 선진국이 자국의 사양산업이 있거든요. 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보호주의 정책을 쓰기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트럼프 정권 때 신보호주의 정책을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랬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구실을 잡아내서 관세 정책, 비관세 정책 같은 것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게 일종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 의식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잖아요. 탄소 계속 이렇게 배출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상대적인 이제 불리함을 느끼는 거죠. 야, 니네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후진국, 개도국 같은 데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우리 물건은 싸요 이러고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장착해서 선진국으로 막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견제하는 거죠. 견제하는 차원에서 탄소 국경세를 요거를 이제 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자국 산업을 또 지켜내기 위한 관세 장벽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긴 한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오히려 선진국들이 자기네가 실천하면서 그거를 이제 강제로 다른 나라들도 견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튼 그런 이제 논란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EU와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한국 철강 업체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동시에 부과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이 연간 1.1%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주 뭐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 정도면은 우리 수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많은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8월 5일 날 제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최대 100%까지도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를 없애는 방안까지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피포 55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피포 55. 그런데 이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최소 55%. 이게 이제 55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갖고 90년 기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지구의 온난화도 너무 많이 진행됐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9년 남았습니다. 9년간 이거를 1990년 기준 최소 55%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목표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피포 55 안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을 겨냥해서 탄소 국경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세 대상이 되는 품목이 철강이 있는 겁니다, 철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 철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외에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커버 스토리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서 정치 행정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20년 이상 된 61개 법정 인증 제도를 손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61개 법정 인증 제도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20년 이상 된 것만 61개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우리 익숙한 게 KS, KC 마크 있죠? 요것도 이제 개선의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보니까 61개 법정 인증 제도를 손본다 그랬잖아요. 20년 이상 된 게 61개라고. 그 20년 이상 된 거 아닌 것까지 포함했더니 야, 211개의 법정 인증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하실 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의 인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각자가 좀 찾아서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증 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61개의 20년 이상 된 것들을 심사해 보겠다. 그래서 이게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목적이 타당한 건지 제도 유지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 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조금은 각도가 조금 다른 듯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상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규제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규제법정주의라는 게 있고요. 법정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규제법정주의가요. 규제법정주의가 얘가
뭐냐면은 규제는 법으로 꼭 규정해라, 이게 법률로 규정해라는 것인데 여기다가 있잖아요. 또 하나가 플러스 해가지고요. 규제 법정주의도 있지만 하나 또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게 규제 일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규제 일몰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법으로 정해놓고요. 법으로 정할 때 규제 일몰제를 또 이제 같이 거기서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이게 규제 일몰제다 그러면 선셋 로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몰이잖아요. 선셋 그리고 로우. 규제 일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만들 때 일몰에 관련된 규정을 같이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규제 일몰제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는 한 5년 정도? 네, 5년 정도를 주기로 해가지고 이 규제가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이거를 다시 한번 재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해가지고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이제 당연직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도 한 명 또 위원장이 돼서 2명의 위원장을 두고 있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위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규제가 더 이상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 규제에 대한 이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규제 일몰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소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규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빨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의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겁니다. 법정 인증제도 같은 경우도 요거 자체를 그냥 규제랑 이꼬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데, 규제 자체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종의 이게 있잖아요. 국가의 법정 인증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따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평가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규제와 같은 힘은 발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인증제도가 얘도 규제 일몰제처럼 인증제도가 이제 더 이상 이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거 좀 없애거나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서 이거를 이제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인증에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택시 미터기 검정,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 그리고 수산물 품질 인증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산업부는 국제표준화기구와 ISO 인증이라고 하는 건 유명하잖아요. 그죠? ISO라고 이거는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제표준화기구인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국내 기술 규제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KS표준이나 KC 기술 기준 가운데 국내외 기술 규제의 차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 121종과 KC 19종을 2023년까지 정비하겠다. 2023년에 뭐 이제 2년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때까지 이걸 다 손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인증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NT마크.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로 제조된 상품에 부여하는 신기술 인증 마크가 NT 마크입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KT 마크가 있는데,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 중에서 기술이나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KT 마크가 있고, GD 마크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부여되는 디자인 분야 정부 인증 마크 많이 보셨죠? KC 마크, 이제 아까 나왔던 KC 마크, KS 마크가 있는데, KC 마크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 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 마크고, 그 다음에 KS 마크는 한국표준협회가 시험을 거쳐서 산업표준이라고 인정하는 제품과 서비스,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인증제도 대표적인 것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직업 분야가 있으면 거기랑 관련된 인증제도들 한번 꼭 좀 찾아보실 것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 행정 분야도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 산업 부분으로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이 가석방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경제 산업인지 정치 행정인지 조금 애매한데 요거 이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